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코로나 보강 이제 2주차 보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일로 하자면 그러니까 3월 23일 월요일 오프라인 그렇죠.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3일 오프라인 보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1주차 그렇죠. 3월 16일 때 이제 우리가 요 연구 방법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연구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무슨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다시 F5로 이제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 엔진 그러니까 야후로 이제 이용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웹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이제 수집해 올 수 있는 도구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짜거나 아니면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검색 엔진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 이제 수집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검색 엔진이란 것은 계속 이제 바뀌는데 이 2007년도 이 당시에는 이제 야후가 가장 그러니까 웨버 매트릭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도구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이후에는 또 뭐 알타비스타라고 하는 것도 쓰였고요. 알타비스타. 그 다음에는 이제 알타비스타라는 것도 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빙을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을 쓰고 있기도 하고. 한데, 현재로는 이제 2020년도 이제 현재로는 이제 빙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야후를 썼다.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하면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번 이게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강이니까 관계된 사례를 하나 보면 요즘 클릭 하나 해보면요. 클릭 하나 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해가지고 이제 내가 매일신문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문이죠. 기고를 하나 했습니다. 대구를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라는데 이 기고가 보면 이제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무려 페이지 뷰가 11만 건이나 됐어요. 11만 건. 그 다음에 공감이 601개나 됐고 댓글이 287개가 올라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 기고, 대구를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구를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는 이 칼럼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예컨대 서울 중심적인 그런 언론 프레임이 지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 그 다른 국토, 비수도권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칼럼인데요. 자, 이 칼럼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라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 여기 댓글이 287개가 올라와져 있어요. 그러면 이 댓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운로드를 받아서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시간이 정말로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은 검색 엔진이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짜가지고 혹은 그렇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스크립트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예컨대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들을 다 이제 267개를 다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동화된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웨버 매트릭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스크립트 등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면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댓글들을 다 못하는 거죠. 또 이 흥미롭게도 이 여기 보면 댓글이 남자가 한 60%, 여자가 40%. 그래서 보통 네이버에 이런 댓글들은 남성들이 훨씬 더 7대3 혹은 8대2 정도 많이 실리는데 여성이 또 한 40% 되게 좀 많이 단.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어떤 여성들이 되게 의사표현이 높았다. 특히나 여기 보면 30대, 40대가 많았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그래서 검색 엔진 혹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사례를 또 여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분석, 그러면 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 네트워크 분석은 우리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그런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배웠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 분석의 중요한 것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드. 그 다음에 노드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라는 게 있죠. 관계, 릴레이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엣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엣지. 그래서 인터넷에 나타난 각 정당과 후보자 의 관계, 그럼 정당과 후보자가 어떻게 노드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엣지가 되는 것을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인데요. 이 네트워크 공급 사회적 대상이 지니는 개별적인 특성,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대상의 특성, 정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사회적 대상이 가진 개별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댓글을 남긴 사람이 남자일까, 혹은 그렇죠, 혹은 여자일까, 그렇죠. 이런 게 다 개별적인 특성, 연령이 30대, 40대 이런 것이 바로 개별적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 특성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특성보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서로 간에 댓글을 주고 받았는지, 그렇죠. 여기 보면 예컨대 뭐 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을 하는데 댓글이 뭡니까 31개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DSROR이라는 사람이 온 글에 대해서 뭐 DOC라는 사람이 댓글을 올렸고, 그다음 뭐 TLAC라는 사람이 또 올렸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댓글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를 가는 이런 관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네트워크 분석은. 여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를 이제 뭡니까 그 정당의 홈페이지, 후보자의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시 링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용했어요. 동시 링크, 그렇죠? 이 동시 링크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정당과 홈페이지에 두 가지 동시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다. 하이퍼링크를 보낸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인터넷에 나타난 선거 지형을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시 링크는 제3의 홈페이지 A로부터, 그래서 웹에 있는 제3의 그 URL 누군가 여러분이 그렇죠, A라는 정당하고 뭡니까 B라는 정당하고 C라는 정당, 그래서 이런 것처럼 A가 서로 다른 B라는 정당, C라는 정당, 혹은 A가 그렇죠 B라는 정당, C라는 후보자, 그래서 제3의 누군가가 두 개한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한테 전화를 하고 또 C라는 여자한테도 전화를 하고, 이런 거 똑같은 경우죠.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B와 C의 웹페이지 혹은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죠 한다는 그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동시링크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링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한 12명, 그렇죠? 그 다음에 후보자의 소속 정당인 11개 웹사이트. 그래서 이 중 중복을 제외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마이너한 그러한 후보자나 정당의 경우에는 따로 뭡니까? 정당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서 총 20개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죠. 또 선거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도 있었지만 이제 일단은 조사에서는 모두 이제 포함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소속 정당 홈페이지 목록 뭐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 대상 이제 여기는 이제 보세요. 정당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정당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에서 정당들 홈페이지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후 뭡니까 후보자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후보자 여기 봐 국민연대 이수성 또 이제 이수성 씨도 이제 총리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정당 홈페이지하고 후보자 홈페이지하고 동일하다 이제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주소들을 URL이 주소잖아. Uniform Resources Locator. Uniform Resources Locator. 그렇죠. 그래서 Uniform Resources Locator.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들을 이제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그래서 한번 볼까요? 키워드 출연 빈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한나라당이었다. 그래서 2,540만 건에 한나라당이 그 당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웹페이지 검색 결과에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그 뒤에 대통합 민주신당, 그다음에 민주당.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는 거죠. 그래프로. 정당별로 키워드.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키워드 검색 건지가 뭔지. 다시 말해가지고 검색 엔진에 가서 여기 일단 구글을 한번 써볼게요. 구글에 검색 엔진에서 가서 이쪽 가서 한나라당 했을 때 어떻게 몇 번이 나왔는지, 그렇죠? 여기 뭐죠? 몇 번이 나왔는지 이렇게 검색 건수, 그 다음에 대통합 민주신당 몇 번이 나왔는데 요발 키워드 출연 빈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보자 이름을 검색했을 때 웹페이지가 가장 많이 발견된 후보는 이명박 당시 후보로, 그러니까 5천만 건 정도 나왔고, 정동영 2,700, 이해창 2,310만 건 정도 나타났죠. 벌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뭡니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투표 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한 50% 정도를 얻었고, 정동영 후보보다 거의 뭐 2배 조금 되는 거였죠. 이해창 후보가 이제 3등이었는데, 벌써 이 선거 결과하고 지금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후보자 이름 검색했을 때 결과가 비슷하죠. 보세요. 정동영 2,100, 700건, 이명박 그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득표에서도 2배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또한 득표에서도 이재창 씨가 어떻게 뭡니까? 3등이었는데 여기 키워드 검색 건수에서도 3등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결과들을 보여주는 거죠.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 한나라당이 당시에 가장 많이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한나라당의 이 이명박 후보가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본다면 결국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후보별 지지도 여론조사 추이와 키워드 검색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프라인의 위계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반영된다는 politics as usual. politics as usual이란 얘기는 이제 as usual이라고 하면 뭐 통상의 혹은 뭐 이런 뜻이죠. 통상.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죠. 통상의 이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위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됐구나라는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어떤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상화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상화, 노멀리제이션, 그렇죠? 정상화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상화 이론하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정상화 이론하고 같이 그래서 근데 원래 그러니까 센 놈이 이긴다 이런 뜻이죠. 센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정상화 이론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노멀리제이션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결과야. 그래서 파이어팅에서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메이저가 메이저고 약간 마이너가 마이너야. 이런 거 일치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별 네트워크의 링크 건수를 보면 오히려 그렇죠. 상당히 이제 민주노동당도 조금은 이제 그 돋보이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후보자별 네트워크 링크를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또 되게 돋보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런 그 소속층이 연결이 된 외부 웹페이지 수의 분석 환경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연결이 됐다는 게 뭐였죠? 방금 하이퍼링크 됐다는 거죠. 하이퍼링크도 됐다는 거. 하이퍼링크도 됐다는 것을 보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과 그 후보인 권영길이 가장 많았다는 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하이퍼링크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적극적인 그러니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 그래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이런 아주 진보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가 인터넷 이용해서 훨씬 더 활발한 그러죠. 훨씬 더 바이어블한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부적인 어떤 결속을 다졌다. 그렇죠. 내부적인 결속을 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보 정당은 훨씬 더 이런 연대라든가 이런 커넥션이 또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걸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시링크 얘기를 했었어요. 동시링크. 그래서 동시링크를 이용한 그렇게 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보면 날짜별 동시링크 네트워크 시도 여기 지금 각각의 이제 그 표시들이 정당들입니다. 정당들이고 아니 그 정당들하고 후보자들의 웹사이트 주소고요.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었다는 것은 그 두 정당 혹은 두 후보, 두 웹페이지, 두 그 홈페이지를 같이 링크하고 있는, 그렇죠. 같이 링크하고 있는, 요것을 이제 같이 링크하고 있는 제3의, 그렇죠. 제3의 뭡니까? 사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요게 진하게 표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이 뭡니까? 그 A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가 B하고 C한테 전화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D도 뭡니까? D도 어떻게 B하고 C 여자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 그러면 뭡니까? 요 B와 C를 연결하는 요것이 전화를 거는 남 동시에 B와 C 여자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남자들이 동시에 전화 거는 많구나. 많을수록 많을수록 진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B와 C의 홈페이지한테 동시에 링크를 걸고 있는 제3의 A라든가 D라든가 E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진하게 표시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별로 이거는 왜냐면 선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제 변화되는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높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높다가 그렇죠. 떨어지기는 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 선거는 관심이 처음에는 적다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재난 상황하고 좀 다르죠. 재난이 터졌을 때 관심이 되게 높았다가 어떻게 쭉 떨어지는데 선거는 처음엔 관심이 적었다가 캠페인 하면서 전체적으로 관심이 좀 올라가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패턴.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제 이것을 봤을 때만이 이제 좀 더 이제 선거의 캠페인을 우리가 좀 더 잘 계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트릭스를 만들. 그래서 날짜별로 이렇게 다 했죠. 그래서 날짜별로 이렇게 동시에 링크 네트워크들의 지조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체 선거기간 동안 역사가 짧은 신생정당과 군소정당 고립자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링크를 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관계로 얘기한다면 아무도 이제 절하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립자, 흔히들 이런 고립자들을 우리가 이제 섬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아이솔레이터죠. 그렇죠. 섬으로 머물러 있지만 주요 정당은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상호간 강한 연결을 이제 보이는 거죠. 상호간 강한 연결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7대들은 사실상 인지도의 다툼,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지도는 절대 인지도를 넘어설 수 없다. 왜냐하면 알아야지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도는 절대 인지도를 넘어설 수 없다. 인지도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시 링크 지도의 변화 과정이 각 후보 또는 정당의 그렇죠? 어떤 이런 인지도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 링크 분석 결과도 앞선 웹계랑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류 후보들이 메이저 후보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유저를 찾아가고 있고 정상 앞서 얘기한 politics as usual 그렇죠? 원래 그런 거야. 말하던 이런 정당의 조직 및 자본에 따른 위계 구조 그렇죠? politics as usual 여론조사 결과치 온라인에 그대로 투영되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어떤 상관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오프라인의 결과들이 그 다음에 그럼 누가 그렇게 링크를 걸었을까? 아까 링크를 많이 받았던 것은 진보 정당인 그 민주노동당과 그 후보였던 권영길 씨였는데요. 그럼 외부 링크 페이지의 내용과 유형을 정성적으로 이 얘기는 정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량적인가 하고 반대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계량적인 것은 다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정성적인 것은 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 그래서 예컨대 뭡니까? 야, 전화를 나한테 10번이나도 했지만은 그 10번이 하지 않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한 번만 전화했는데도 그게 훨씬 더 질적으로 의미가 있었어. 그런 것도 이제 정성적, 질적이라는 얘기죠. 질적. 살펴본 결과 이용자의 연령, 계층, 정치적 성향의 다양화가 통합이나 소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취향이나 입장이 유사한 이용자들에게 결속을 다지는 디지털 분화, 다시 말해서 끼리끼리 현상, 그렇죠. 결속을 오히려 이렇게 했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성, 그렇죠. 다양성은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하기보다는 이렇게 결속을 다지는 어떤 디지털 분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2007년도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그래서 사실 기록했는데요. 그렇죠? 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전파되는 담론이 실제 오프라인 정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행위 투표로 또 변환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온라인에서 이런 관심사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정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됐다면 투표장에 갔을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서도 온라인으로 선거를 많이 하는데 투표율이 정말 얼마나 나올지. 그렇죠? 2007년 대선이 그 당시에 이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은 언론에 또 이제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심이 실제 선거경에 어떻게 영향을 하느냐. 그래서 보면 제10대 대선에 앞두고 네티즌의 마음, 정당론 한나당 후보,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해찬 후보는 뒤늦게 대선에 뛰어든데다 해놨어요. 또 이명박 후보 측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킹 전략을 쓰지 않고 정보 전달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했다는 얘기죠. 네트워킹 측면에서 이런 거에서 네트워킹 측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검색에서는 이명박이 단연 많았다 나왔잖아요. 인터넷 포털 야후에서 이명박이라 검색했을 때 웹문서가 이제 훨씬 더 이만큼 떴다는 거죠. 4,980만 그 정동영보다. 그런데 이 네트워킹 분석의 측면에서는 연결된 링크 측면에서는 또 이제 또 달랐죠. 왜냐하면 진보 쪽이 또 링크가 더 많았다는. 그래서 그동안 공개되어 온 후보별 여론조사 추이와 키워드 검색 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보여 흥미롭다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신문에 이제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있잖아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뭐 선거에서는 되게 공평 보도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근데 언론에서 선거 보도에 공평하다, 공정하다의 의미는 되게 균형입니다. 균형. 이 균형이라는 건 또 질적인 균형을 얘기하기보다는 양적인 균형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메이저 후보 A를 한번 얘기해주면 또 다른 메이저 후보 B를 얘기해줘야 되는 게 되게 언론의 그런 기본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얘기? 정당로는 한나당 후보, 한나라당은 먼저 얘기했죠. 그러니까 또 후보로는 뭡니까? 정동영 민주당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후보로도 봤을 때 우리가 키워드 검색 결과로 보면 이명박이 당시 후보가 훨씬 더 앞서 있죠. 그러면 여기 저 뭡니까? 여기에서는 키워드 검색 결과에 바탕하면 똑같은 정당의 후보인 이명박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기자가. 하지만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론은 어떻게 공평보도, 그 공평보도는 기계적인 균형보도, 선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언론 기사, 여러분 언론 정보학과니까 언론 기사를 볼 때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련 정당의 후보에 관련 연결된 링크들을 봤다. 이 얘기를 이제 했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제 만약 나온다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 검색 결과는 결국은 그 투표율하고 맞았지만요. 여기 봐 유력 대선 후보 및 관련 정당에 연계된 링크 건수로는 뭐냐 그것은 이제 후보자별은 후보가 정동영 후보 2등 후보가 훨씬 더 링크 건수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지지층이 많은데다가 또 온라인 네트워킹 정당을 했던 정동영 씨가 훨씬 더 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킹 정당을 하지도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빅데이터 분석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시각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거는 뭐 2007년도에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 정도의 시각화도 아주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이 정도 시각화 해도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이상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2020년에 2020년 훨씬 더 시각화 툴들이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각화에 대해서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위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눈높이가 상당히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시각화에 되게 이제 또 잘 봐야 돼요. 예컨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이 빅데이터 그다음에 사이버 감성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빅데이터 시각화했는 사례들을 이제 한번 볼까요? 아주 뭡니까? 여기 이제 사이언스 동아일보에 나왔는 건데 국내 연구팀 중국 이민자 유학생 그렇죠? 많은 나라일수록 신종 코로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했냐면 이제 박한우 영남대 교수와 주북 연구원이 유엔 자료를 이용해 시각화한 중국인 이민자 현황이다.
143개국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중국의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를 세계 지도에다 놓고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화, 그러니까 지도에다가 바로 시각화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시각화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그 종교 집단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에서 터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상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염병 발생과 확산을 중국인들이 세계로 퍼지는 사이버 글로벌화 현상, 그다음에 문화 융합화 현상과 함께 살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 이도 시각화가 그러니까 이건 태블러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는 이런 시각화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작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서도 이런 시각화를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겨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은 저기 잠깐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영남일보에 나왔던 건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뭡니까 뭐냐 시각화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눈에 우리가 수도권에 많이 뭐 빨간색일수록 우리가 그 유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였는데요. 빨간색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여기 대구 경산 지역에는 어떻게 뭐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는 달서구 그다음에 경북에는 경산 뭐 김천 뭐냐 이런 지역에 혹은 경주 이런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우리가 이 시각화를 할 수 있죠. 이 시각화는 곧 뭐냐 빅데이터 분석에서 정보 분석의 그 단계가 되는 거죠. 정보 분석의 단계. 그래서 이 정보 분석의 단계에서 이 시각화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빅데이터에 어떤 시각화를 단계를 잘 해야만이 이런 정보 분석 단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사 두 개도 꼼꼼히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사 두 개를 하고 이것은 또한 이제 방송에서도 뉴스로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보고 갈까요? 이런 의학적인 분석과 소견은 아닙니다만 지역별로 특화된 보건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영남대학교와 원룸촌 이곳을 오가는 이들 가운데는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들도 상당수입니다. 단연 중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있나요? 학교 다니는? 많죠. 이제 중국인 친구도 있고 일본인 친구는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취를 하고 하죠. 유네스코 통계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영남대 사이버 감성연구소가 중국인 유학생 분포 규모를 지도로 옮겼습니다. 미국과 홍콩, 일본 등의 순서로 중국인 유학생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번째였습니다. 연구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국인 유학생 분포와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이의 통계적 상관성은 0.58로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수준입니다. 특정 국가의 유학생이 많을수록 그 나라에서 시작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주요 대학이 있는 지역에 3,0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밀집돼 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툴을 이제 보면 아시겠죠? 이제 지도 위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들을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런 글로벌 이슈가 자,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보 분석을 시각적으로 해서 한눈에 이제 우리가 쫙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새는 이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또 우리 또 이제 촬영하는 그런 저널리즘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언론 정보학과니까 알아놓을 필요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빅데이터의 시각화, 태블러라고 하는 툴을 이제 이용을 했고, 또 하나는 이 태블러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의 어떤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또 하나는 또 뭐냐면 동영상 이제 우리가 이제 1주차, 2차 실 때 이제 봤었는데
동영상을 봤는데 이 동영상에서 나온 얘기들을 우리가 또 우리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제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정답은 아니거든요. 정답은 아닌데 특히나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서울대 산업공학과 그 조성준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며 빅데이터 또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마이데이터라는 얘기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인문학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정말 가치 중립적이냐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합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그 기술 결정론에 이제 그러니까 근거를 하고 있어요.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기술의 발전은 기술에 내재된 고유된 논리에 따른 단선적인 발전이다. 그렇게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갖고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면 그것이 뭡니까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시장에 나오고 시장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 생활이 자연스럽게 혜택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런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사회 발전에 당연히 가져온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사회는 그래서 기술 체계의 속성에 따라서 당연히 재편된다. 다시 말해서 좋은 사회, 복지 사회로 가고 행복 사회로 간다 하는 거죠. 사회 구조는 기술의 논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사회 구조가 공산주의 구조든 사회주의 구조든 그렇죠. 자본주의 구조든 민주화 구조든 국가주의 구조든 뭐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만 단지 기술 발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술의 중립성, 기술 가치 중립성의 전제로 사회 변화가 모두 기술의 속성과 영향력으로만 이렇게 설명된다는. 이게 이제 기술 결정론이고 사실 이 기술의 가치 중립적을 본다는 이 관점도 사실 이런 기술 결정론에서 나왔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뭡니까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말에 여기 좀 많이 보죠. 뭐 여기 뭐 말을 탈 때 보면 이렇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기 발을 이제 끼우고 하는 올라가는 사례가 있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등자라고 얘기합니다. 등자라고 얘기하는데 말의 등자가 봉건제를 발생시켜. 그래서 우리가 영화 삼총사라는 영화 있잖아요. 삼총사. 좀 기사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사들 중세 시대의 기사들. 그래서 그 영화 삼총사에 보면 이제 이 말 기사들이 올라탈 때 이 등자를 받쳐주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계급 사회인 봉건제 사회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 결정의 거의 대표적인 사례라. 예컨대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 보면 작은 발명품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은하계가 창조되고 진기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모던 타임 전 영화를 보면 분업과 컨베어 벨트가 돼서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더 심화되고 그렇죠. 나라를 지켜준 과학기술, IT 강국이 되기까지 이런 인터넷과 인동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졌고 내 손 안에 병원을 통해서 아무도 그럼 내 손 안에 병원이 있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겠어요. 이 기술 결정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죠. 그게 사실 맞느냐? 그렇죠. 맞느냐? 자, 그에 대해 반대되는 관점이 이제 우리가 사회 구성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기술은 독립 변수가 아니라 매개 변수이고 누가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영향력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은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른 경로를 밟고 기술 발전이 모든 사회 집단의 보편적인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겠죠. 기술 그 자체, 다시 말해서 그 제품 그 중립적 기술의 이용 방식은 결코 어떤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용 방식은. 그래서 사회 구성론의 우리 사례로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치 제어라는 그 공작 기계 그 공장에서 하는 그런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인데 이 공장 기계에서 기록 재생 레코드 플레이백이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이 레코드 플레이백 기계 대신에 경영자에 선택된 것은 그래서 이게 무슨냐 수치 제어 공작 기계가 레코드 플레이백 기계보다 더 우수해서 그러니까 너무 우수해서 기술적으로 너무 우수해서
이 수치적 기계가 그 NC라고 하는 뉴메릭 컨트롤 기사가 선택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면 이 기술 자체의 우수성 때문에 이게 선택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레코드 플레이백이라는 기술이 훨씬 더 이 장치가 훨씬 더 고장도 적게 나고 이것이 그렇죠. 비용도 뭡니까? 이라든가 더 우수했는데 왜 그러면 왜 경영자들이 이 레코드 플레이백이 있으면 자신들이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레코드 플레이백의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레코드 플레이백을 잘 만지는 장인들 이 사람들이 경영자의 그렇죠 명령체계 중간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자들이 생각하기 야 내가 명령을 내리고 내가 지시를 내렸는데 이 레코드 플레이백이라는 기계 장치를 잘 다룬다는 이 숙련 노동자들 장인들 때문에 내가 이 회사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 말이 잘 안 들려서 그럼 이 레코드 플레이백이 없애버려. 뭘로 바꿔? 수치제어 기술 NC라는 기술로 바꿔버려. 그러면 이 숙련 노동자들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사람 종업원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그 기술 자체 우수성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노블이라는 사람이 이 연구에서 밝혔다는 거죠. 이 냉장고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냉장고라는 것도 우리가 냉장고 처음 우리가 지금 냉장고 소리 나죠. 소리 나. 그 전기 냉장고예요. 왜 소리가 나냐면 그 안에 냉매가 있어야 소리가 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전기 냉장고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처음에 냉장고 나왔은 거는 가스 냉장고예요. 가스 냉장고. 근데 가스 냉장고가 전기보다도 비용이 쌌어요. 비용이 저렴했단 말이에요.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가스 비용이 더 저렴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앵거리는 이 소리도 안 났단 말이에요.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런데 가스 회사보다는 전기 회사가 훨씬 더 자본력이 좋았어요. 자본력이 훨씬 좋았어. 그래서 야, 이 가스 냉장고 대신 우리 전기 냉장고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쓰면 어떻게 하니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기 회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전기 회사가 자본력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전기 냉장고를 그 우수성을 막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한테 유명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도 하고요. 또 제품을 막 싸게 막 팔고 그렇죠. 전기냉장고 우수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냉장고가 사실 고장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조용했었어요. 그 다음에 비용도 저렴했어요. 그런데 전기냉장고 선택해. 왜? 전기회사에 이런 막강한 지원 때문에. 기술이 그 자체로가 아니라 기술의 선택과 그 다음에 이용에는 이렇게 사회적인 것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연구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전기냉장고로 들어왔던 거예요. 자, 이런 그림들 보면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난 현장을 위해서 이거 뭐 구름 보세요. 근데 재난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림인데, 근데 이 재난 현장이 피해를 받는 거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성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그대로 가치 중립적일까라는 이 텔레비전에 나왔던 이 공대 교수 이야기를 우리가 인문사회학에 관한 입장에서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거는 의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예요. 마이데이터.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 통해서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라고 해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제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마이데이터 정책 말 그대로 내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주체일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제목을 이렇게 했었어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마이데이터 정책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마이데이터 정책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칼럼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 마이데이터 정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예컨대 의료라든가 금융, 통신, 개인정보 이런 게 통합 제공하는 그 마이데이터. 그래서 예컨대 방송에서 나 엑스레이를 찍었어. 그 엑스레이 그 데이터는 내 거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통제한다라는 그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배경은 미국식의 블루 버튼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블루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파란색 버튼,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앱을 만들어서 파란색으로 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데이터들을 다른 병원들하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 2012년부터 미국의 블루 버튼 홈페이지와 핸드폰 앱을 통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쉽게 열람하고 내려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되게 주목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을 그래서 의료 분야, 의료, 그다음에 금융, 통신 분야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형식적 동일한 요식 절차만 거친 채 이제 개인정보를 기업에 쉽게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에 동의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그렇죠 통합적으로 다 다른 곳에 다 제공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마이데이터 정책을 완전히 이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래 완전히 찬성하는 거예요.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에만 했을 경우 내 데이터들이 모두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사례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례를 얘기하냐면 이제 소셜 사이언스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기업이 보유한 그런 데이터가 사회 발전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모델 존경받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신뢰 가능한 제3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모델로서 이제 이제 소셜 사이언스 원 얘기는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먼저 그렇게 해보자 해서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는 국가 분야에 상관없이 어떤 기업과도 협력하여 데이터 산학 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이제 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이데이터 정책이 마치 100%다 이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벌써 이제 마이데이터가 아니라 소셜 사이언스 원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외에서는 벌써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례들이 나와서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사람들이 공동으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면 이제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 원을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이 참여를 한 거예요. 페이스북이 참여하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우리 페이스북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소셜 미디어하고 민주주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줄 테니까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다든가 혹은 또 허위 정보들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하는 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받아가는 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데이터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런 회사들한테 이 연구자들한테 주는 거고 중간에서는 그런 소셜 사이언들이라는 하는 그런 제3자가 이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이제 주는 거죠.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주는 이런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더라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예컨대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오지 기술 같은 경우 대우 경북이 뭡니까? 기지국이 수도권만큼 많느냐? 안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왜 우리는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북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지가 가장 이제 열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경북에서 오지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이 더 싸냐?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 요금, 동일 서비스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이슈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퀴즈. 논문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인터넷의 역할과 이용해서 각 정당과 후보자의 웹사이트들이 캠페인에 활용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방법 뭡니까? 그 방법은 웹사이트 자체 분석, 키워드 출연 분석, 외부 링크 분석으로 구성된다. 바로 우리 이 수업이 있잖아요. 그죠? 웹계량 조사 혹은 웨버 매트릭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기 한번 가겠습니다. 정리하기 한번 갈까요? 정리하기 이제 하면 웹 계량 조사는 그래서 웹사이트의 자체 분석, 그렇죠? 키워드 출연 분석, 외부 링크 분석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분석은 웹 계량 조사는 앞서 얘기 웨버 매트릭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 한국말로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적 대상이 지닌 개별적인 특성보다 그들이 지닌 관계적 특성에 초점을 둔 동시 링크는 제3의 홈페이지 A로부터 서로 다른 B와 C 웹사이트로 연결된 하이퍼링크를 이제 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뭐냐 1주차하고 2주차를 한개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꼭 보강이 그렇게 이렇게 3월 16일하고 23일도 끝나고 이제 그다음 이제 4월 달에는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